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 이름은 엘라라 벤스고요. 직업은 조종사예요. 그냥 조종사가 아니에요. 저기 하늘 높이 구름 위를 나는 아주 커다란 여객기를 조종해요. 한 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전 세계 곳곳으로 데려다주는 비행기 말이에요. 듣기만 해도 엄청 멋진 직업 같죠?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시간은 정말 멋있어요. 아니, 사실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랬죠. 조종하는 건 저에게 피처럼 흐르는 일이에요. 저희 아빠도 조종사였거든요. 사실 군대 조종사였어요. 아주 빠른 전투기를 몰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분이셨죠. 아빠는 저의 영웅이셨어요. 저는 아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고 아빠 비행기 옆에 늠름하게 서 있는 사진들을 보며 꿈을 키웠죠. 하늘은 아빠에게 두 번째 고향 같았고 아빠 덕분에 저에게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빠가 비행 중에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임무 수행 중에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나 친근했던 하늘이 갑자기 엄청 넓고 어쩌면 조금 무서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린 마음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죠. 그래도 그 후에도 저는 계속 비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마치 아빠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아시죠? 아빠의 꿈을 제가 대신 이루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조종사가 되었고 아빠처럼 군대 전투기도 한동안 몰았었어요. 그리고 꽤 잘했어요. 속도감도 짜릿했고 복잡한 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도 재미있었죠. 조종관을 손에 쥐는 느낌, 엔진의 엄청난 힘, 그리고 제 발밑에 거대한 지도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세상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그곳 모든 것보다 훨씬 높은 하늘 위는 마치 순수한 자유 같았어요. 걱정 근심 없이 오직 비행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몇 년 전 제가 어려운 임무에 투입된 적이 있어요. 정말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였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고 상황이 정말 빠르게 나빠졌어요.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완전히 정말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낀 순간이었어요. 비행기가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빠 사고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끔찍할 정도로 익숙하게 느껴질 만큼 비슷했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제가 알던 사람, 그 임무에 함께했던 사람 중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하늘에서 느끼던 자유? 사라졌죠. 그 자리를 차갑게 굳은 위장이 대신했어요. 조종석에 앉을 때마다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조종석에 앉을 때마다 그냥 조종사 자리에 앉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빠 사고의 유령과 잘못된 임무의 기억이 바로 옆에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그림자들이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죠. 두려움은 비행기가 땅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륙할 때, 특히 착륙할 때 가장 심해져요. 엄청난 속도로 활주로를 달리거나 반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말이에요. 조종관을 더 꽉 잡으려고 해도 손이 축축해지고 떨리기 시작하죠. 심장은 그냥 뛰는 게 아니라 가슴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요동쳐요. 가끔 아주 잠깐이지만 시야가 좁아지면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보일 때도 있어요. 과거의 끔찍한 순간들이 눈앞에 스치는 거죠. 딱 제가 완벽하게 침착하고 집중해야 할 그때 제 몸이 저에게 반항하는 것 같아요. 제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뒤에 타고 계신 300명이나 되는 승객분들한테 저기 그냥 좀 알아두세요. 지금 조종사가 약간 패닉 상태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 척 연기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이 비행기를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인 척. 승무원들에게 미소 짓고 부기장이나 관제탑과는 침착하게 대화하죠. 이른바 조종사 얼굴을 하는 거예요. 멋지고 자신감 있고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는 듯한 표정 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요? 매 비행이 전쟁이에요. 제 두려움과 싸우는 거죠. 하늘 높이 떠서 이 비밀스러운 두려움과 함께 사는 건 정말 지치는 일이에요. 저는 군용기에서 여객기로 옮긴 건 어쩌면 좀 덜 심각하고 덜 위험할까 해서였어요. 좀 더 평화롭고 예측 가능한 비행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두려움은 여객기 조종석까지 저를 따라왔죠. 수백 명의 생명을 태우고 갈 때는 압박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그 부담감이 저를 짓눌렀죠. 아무튼 제가 지금 모는 비행기 커다란 보잉 777이 대대적인 점검을 받아야 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특별한 도구들이 필요한 정말 거대한 건강검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항공사 네트워크에서 이런 종류의 정비는 태평양 건너 아주 먼 곳, 바로 한국에서 가장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이름은 들어봤고 가끔 뉴스 영상이나 라디오에서 케이팝을 조금 들어본 정도? 그게 전부였죠. 여행을 위해 가고 싶은 곳 목록에 있지도 않았고요. 그냥 제 고향인 미국과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아주 질서정연하고 조금은 조용할까? 하는 정도였죠. 제가 알던 곳들처럼 시끄럽거나 아마도 좀 편안한 분위기는 아닐 거라고요. 일 때문에 가는 것 외에는 저와는 별로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꿈꾸던 특별한 휴가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제 비행기가 가야 하는 곳이었죠. 단순하고 명확한 출장이랄까요? 저는 제가 할 일만 딱 하고 싶었어요.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정비팀에 넘기고 조용한 호텔을 찾아가서 점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긴 비행 시간 동안 두려움과 씨름해야 하는 게 전혀 기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간다는 것도 딱히 신나지 않았죠.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보내고 비행기 고쳐서 제 일상으로 제가 익숙한 곳에서 다시 두려움을 관리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어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저만의 영역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이 출장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요. 네, 그래서 그 아주 긴 바다를 건너는 비행 끝에 말이에요. 정말이지 미국에서 한국까지 비행하는 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저희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를 착륙시키기 위해 고도를 낮추고 활주로를 눈앞에 두기 시작하는데 조종관을 잡은 제 손이 조금 떨렸어요. 착륙 준비할 때면 늘 그렇게 되거든요. 아시죠? 그 오래된 두려움이 슬그머니 기어들어와서 제 귀에 온갖 불안한 이야기들을 속삭이려고 했죠. 실수하면 어쩌지? 뭔가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걸 애써 밀어냈어요. 저희 발밑에 밝은 진주알처럼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있는 활주로 불빛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죠. 그리고 마침내 착륙.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았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 부드러운 착륙 중 하나였어요. 충격 없이 아주 매끄럽게 활주로에 내려앉았죠. 어쩌면 인천공항 활주로 자체가 유난히 잘 관리되어 매끄러웠거나 아니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제가 정신을 집중해서 잘 해냈던 걸 수도 있고요. 이유가 뭐든 간에 지면에 바퀴가 닿을 때 느껴진 그 부드러운 충격은 저에게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휴, 해냈다 하고 안심했죠. 저희는 속도를 줄이고 활주로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와 게이트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유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인천공항을 가까이서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와, 정말 거대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정말 잘 정돈되어 있었죠. 마치 새 장난감 공항 같았는데 실제 모습인 거예요. 반짝이는 터미널 건물들, 완벽하게 줄 맞춰진 유도로들, 마치 기름칠 잘 된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지상 직원들까지요. 저는 전 세계 많은 공항에 가봤지만 이곳은 뭔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깔끔한 느낌이었죠? 제 머릿속에는 어쩌면 멀리 떨어진 나라들의 공항은 미국이나 유럽의 큰 공항들에 비하면 조금 뒤떨어지거나 어쩌면 약간 혼잡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막연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인천공항은 첫인상부터 정말 인상 깊었어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였죠. 저희는 마침내 게이트에 도착했고 제트 브릿지가 비행기에 연결되었어요. 드디어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세관과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하는 긴 줄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여행 가방과 긴 비행으로 인한 피곤함, 그리고 한국으로 비행을 해야 했던 각자의 이유들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었죠.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 사업 때문에 가는 사람, 여행객들.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일은 승객들이 내리는 걸 보는 걸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어요. 기장으로서 저는 조종실에서 최종 점검을 마치고 비행기의 상태 보고서를 정비팀장님께 전달해야 했거든요. 비행 중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지, 기체 상태는 어떤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죠. 저는 막 최종 점검을 끝내고 스위치들을 확인하고 비행 일지에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익숙한 조종실 안에서 제 할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조종실 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고 문 앞에 한 분이 서 계셨죠. 바로 오늘 비행기 정비를 담당할 팀의 책임자 정비팀장이신 김정훈 씨였어요. 그분은 제가 긴 비행 후에 만났던 어떤 정비사들처럼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거나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깔끔한 작업복 차림에 정말 진심으로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그냥 예의상 짓는 안녕하세요, 일 얘기합시다 하는 딱딱한 미소가 아니라 눈까지 환하게 빛나고 인상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무언가를 들고 계셨고요. 벤스 기장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어도 꽤 잘하셨어요. 그분이 가까이 다가와서 들고 있던 것을 내밀었어요. 작은 종이컵이었죠. 긴 비행으로 많이 피곤하시죠? 여기 커피 한 잔 드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비행기를 멈춰야겠는데? 물론 말 그대로는 아니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생각했어요. 커피요? 여기서요? 비행기 바로 옆에서요? 그것도 정비팀 책임자분이 직접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좀 달랐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공항 업무는 보통 아주 직접적이고 일에만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조종사는 조종사 일만 하고 정비사는 정비사 일만 딱 하는 거죠. 비행기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간단한 인사는 주고받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음료를 건네는 그런 개인적인 행동이요? 특히 팀의 책임자가 막 일을 마친 조종사에게 말이에요. 제가 온 곳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제가 비행했던 다른 어느 곳에서도 흔치 않았죠. 비행을 마친 직후의 업무적인 상황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인적이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놀란 채로 그분의 손에서 따뜻한 종이컵을 받아들었어요. 단순하고 달콤한 커피, 아마도 믹스 커피 같은 거였는데 시원한 조종실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난 뒤라 손에 들고 있으니 정말 기분 좋았어요. 종이컵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가 제 손을 따뜻하게 데워줬죠. 김 팀장님은 커피만 건네주고 바로 떠나지 않으셨어요. 제가 천천히 커피를 마시는 동안 유압 시스템이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시지 않았죠. 그분은 저에 대해 물어봐 주셨어요. 비행은 어떠셨어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고요? 피곤하시죠?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잘 쉬시길 바랍니다. 라고요. 비행기 상태뿐 아니라 제 상태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건 친절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친절했죠.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정말 깊이 남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쩌면 공항이나 그분의 친절한 방식에 아직 조금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셨나 봐요. 그분이 다시 한번 미소 짓고 말씀하셨죠. 여기 한국에서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 혼란스러워하는 얼굴을 보시고는 설명해 주셨어요. 그건 사람이 우선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죠. 저희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기계보다도, 규칙보다도, 일정보다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 따뜻한 커피잔을 더 꼭 잡았어요. 종이컵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졌죠. 제 일에서는요, 특히 군대 경험과 제가 가진 비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온통 비행기 자체에, 절차에, 그리고 수많은 생명이 달린 일이기에 모든 것이 기술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것에만 집중해왔어요. 그건 온전히 임무, 시스템, 기계, 그리고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거였죠. 제가 태우고 가는 사람들은 가끔은 거의 추상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실패하면 안 되는 소중한 화물 같았죠. 하지만 김 팀장님은 화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피곤한 조종사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정비팀에 대해, 어쩌면 방금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죠. 그분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단순한 생각, 바쁜 공항 활주로 옆에서 그분의 진심, 어린 친절한 미소와 함께 전달된 그 생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건 표지판에 적힌 규칙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보는 실제 방식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저 정비를 위한 또 다른 경유지일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에서의 첫 몇 분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쩌면 이번 주는 단순히 비행기를 고치는 것뿐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아주 어쩌면 제가 찾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자, 공항에서 만났던 그 아주 친절하신 정비팀장님, 김정훈 팀장님 기억하시죠?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람이 먼저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김 팀장님이 제가 묵고 있던 호텔로 전화를 하셨어요. 엘라라 기장님 하시면서 오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서울 시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공항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저희 나라가 실제 어떤 곳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항에서 그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고 사람이 먼저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저도 확실히 궁금해졌죠.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냥 비행기 정비하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젠 좀 더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나라에서 제가 가진 이 두려움을 해소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생겼고요. 네. 저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약속 장소에서 만나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철이라고 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물론 전에 지하철 타본 적 있어요. 제 고향에 있는 대도시들에서도 타봤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타봤죠. 보통 지하철이라고 하면 시끄럽고 어쩌면 냄새도 좀 나고 틀림없이 사람들로 붐비고 다들 서두르느라 서로 치이고 부딪히고 그런 모습을 예상하죠. 그래서 저도 전형적인 북적이는 대도시 대중교통 경험을 할 준비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역은 공항처럼 크고 깨끗했어요. 복잡하긴 했지만 표를 사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과정이 비교적 질서정연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타야 할 노선을 찾거나 지도들을 보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어요. 새치기 하거나 밀치는 사람 없이 기다리는 줄대로 차례차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익숙하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지하철 안에 타고 문이 닫히자마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긴 조용했어요. 정말이지 아주 조용했어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지하철 안에는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승객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휴대폰으로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대화했죠. 객차 저 멀리서까지 들릴 정도로 헤드폰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새어 나오는 일도 없었고요. 당연히 완전히 소리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지하철 움직이는 낮은 소리는 들렸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느껴지는 건 놀라운 수준의 조용함이었어요. 와. 저는 너무 놀라서 김 팀장님에게 속삭였어요. 여긴 정말 조용하네요. 미국 지하철이랑 너무 달라요. 김 팀장님은 그 침착하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하시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저희는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려고 노력해요, 엘라라 기장님.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하죠. 저희는 그걸 배려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한국어 단어 배려를 천천히 발음해 주셨어요. 배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이건 공간을 함께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방식입니다. 배려. 조용함을 통한 존경. 그건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었어요. 제 고향에서는 공공장소에 가면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시끄럽게 얘기하고 음악 틀고 웃고 떠들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내 소리를 낮추는 게 다른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조용함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니 그건 아주 많이 배려심 깊게 느껴졌어요. 이건 어기면 벌금을 내는 규칙 같은 게 아니었어요. 지하철에 탄 모든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이해 같은 거였죠. 제가 알던 예의와는 좀 다른 종류의 예의였어요.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성에 가까운 느낌이랄까요? 저희는 지하철을 한동안 탔는데 그 시간 내내 조용한 질서와 배려의 느낌이 저와 함께 머물렀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서 제가 가끔 느끼는 감각. 과부하에 비하면 이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지하철에서 내린 후 저희는 서울 시내의 바쁜 거리들을 걸었어요. 가게들과 식당들이 늘어서 있고 활기찬 분위기였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주했지만 지하철에서 느꼈던 것처럼 여전히 그 밑바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감이 존재했어요. 그러다가 저희는 길을 건너는 횡단보도에 다다랐어요. 차들이 다니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고 저희가 건널 수 있는 보행자 신호는 아직 켜지지 않았죠. 저희는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멈춰 섰어요. 저는 길 아래쪽을 내려다봤어요. 차가 한 대도 오고 있지 않았어요. 도로가 저 멀리까지 완전히 비어 있었죠. 차도 없고 경찰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서 있었어요. 아무도 길가에서 내려서지 않았죠.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아무도 길을 건너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말이죠. 위험을 계산하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데 익숙한 제 조종사 뇌는 솔직히 혼란스러웠어요. 왜? 차가 없는데 왜 기다리는 거지? 시간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김 팀장님, 저는 아마도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차가 없는데요? 왜 다들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건너도 되잖아요?
그분은 제가 가리킨 곳을 보셨다가 다시 빨간 신호등을 보시고는 작게 웃으셨어요. 마치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이 말이죠. 신호등이 빨간불이니까요, 엘라라 기장님. 하고 그분이 간단히 말씀하셨죠. 그게 규칙입니다. 저희는 규칙이라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차가 한 대도 오지 않아도 규칙이라는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경찰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이건 약속을 지키는 것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도로를 어떻게 사용할지 서로 동의하면서 만든 아주 작은 약속들까지도요. 약속을 지키는 것. 아주 작은 약속들까지도. 심지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그 말이 제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건 단지 차에 치이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지만요. 그건 서로 간에 공유된 신뢰에 관한 거였죠. 소리 없는 합의요. 모든 사람이 이 규칙을 지키는 작은 행동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단지 벌칙이 무서워서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공동의 질서와 안전함에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지하철에서의 배려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사려 깊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또 다른 방식이었어요. 함께 안정과 질서감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 바쁜 도시 속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지하철을 타고 텅 빈 횡단보도에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그냥 서로에게 사려 깊고 이 작은 약속들을 지키는 그 모든 모습들을 생각하니 안전을 만들어가는 완전히 다른 방식처럼 느껴졌어요. 저의 두려움은 통제력을 잃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게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느낌에서 왔고 기계와 상황의 질서와 통제를 부여하는 것이 저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질서와 안전이 위에서 강제로 부여되거나 한 사람이 모든 통제권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이건 바닥부터 모든 사람들이 작은 배려와 신뢰의 행동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만들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생각하니 제 두려움이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세상이 제가 끊임없이 통제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혼란스러운 곳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사람들이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함께 노력한다면 제가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종류의 안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이 방문은 단순히 비행기 정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건 저에게 세상과 그 안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방식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 주 후반 다시 공항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비행기 정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비상 상황 이후 처음으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터미널은 안내 방송 소리와 여행 가방 바퀴 굴러가는 소리로 분주했지만 저는 게이트 번호나 비행 전 점검 체크리스트 같은 걸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얼굴들이 떠다녔죠. 모스크바행 비행기에서 제가 봤던 수백 명의 승객들 얼굴들이요. 그들이 왜 그 비행기에 탔을까 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터미널 안을 천천히 걷고 있는데 12번 게이트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김정훈 팀장님이 저를 보시고는 이리 오라고 환하게 손짓하셨어요. 저는 김 팀장님께 다가갔죠. 엘라라 기장님, 이분은 박준호 씨입니다. 하시면서 키가 크고 정장 차림인데 옷이 좀 구겨져 있고 눈빛이 피곤해 보이는 한 남성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분이 바로 박준호 씨였어요. 박준호 씨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벤스 기장님 하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씀하셨죠. 제가 모스크바에서 오신 KL725편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호 씨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어딘가 낯이 익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네. 기억해요. 저와 같은 비행기에 타셨군요. 좌석 번호가 14C 통로 쪽에 앉으셨었죠?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뵙기 위해 한국으로 급히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분 목소리가 슬픔에 잠겨 살짝 갈라졌어요. 그때 저는 그분이 들고 있는 가방끈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문득 알아차렸죠.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고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기장님의 비행기 덕분에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의 말씀의 무게가 제 가슴에 고스란히 내려앉았어요. 수백 명의 승객 중 한 분이지만 그분에게는 그 비행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분을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가 옆 조용한 구석으로 안내했어요.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밖에서는 비행기들이 질서정연하게 유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착륙등이 반딧불처럼 부드럽게 깜빡이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모습이 그분의 슬픔과 대비되는 듯 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국식으로 들었던 표현을 사용했죠. 제 위로에 박준호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고 아름다운 나무 조각상이었는데 한국의 전통 옷인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었죠. 부드러운 옷의 곡선과 살짝 기울어진 고개 모습이 너무나 섬세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한눈에 봐도 정성이 가득 담긴 작품이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생전에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분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이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기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저에게 주신다고요? 근처 선반에 제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손을 뻗어 조각상의 부드러운 표면을 만졌어요. 나무의 따뜻함이 손끝에 느껴졌죠. 마치 어머니의 온기나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제 귀에는 왠지 공허하게 들렸어요. 제가 가진 두려움이나 완벽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분의 감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박준호 씨는 제 말을 듣고 조각상을 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눈빛이 진지해졌죠. 비행은 그냥 사람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장님은 그들의 이야기들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들의 추억과 그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요. 기장님은 저를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곁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가 닿았어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려고 저는 눈을 깜빡였죠. 이야기들을 실어 나른다. 그 순간 제가 늘 머릿속에서 되뇌던 비행 전 점검 목록이나 복잡한 기상 보고서 같은 것들이 아주 작게 느껴졌어요. 매일 제가 하는 이 일이 단순한 기계 조작이나 사고를 막는 기술적인 업무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눈을 감고 그 비행기에 탔던 승객 한 명 한 명을 떠올려 봤어요. 조카에게 줄 곰 인형을 소중히 안고 있던 젊은 여성분, 손때 묻은 가죽 서류 가방을 꼭 쥔 채 긴장한 표정으로 사업 얘기를 하던 사업가분, 결혼기념일에 대해 속삭이며 서로 손을 꼭 잡고 계시던 노부부까지요. 그 모든 분들이 가장 소중한 화물을 저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바로 그들의 삶과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말이죠. 그들은 저의 비행 실력뿐 아니라 저의 책임감과 안전한 운행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걸었던 거예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제 앞에 선 박준호 씨를 바라봤어요. 제게 비행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준 이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가 왜 비행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요. 덕분에 제 일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미소 지으셨어요. 입가만 살짝 올라간 작은 미소였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아 있었죠. 따뜻하고 감사함이 담긴 미소였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기장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분이 떠나신 후 저는 한동안 창가에 서서 그분의 뒷모습이 공항 인파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분홍색과 금색 줄무늬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마침 그때 활주로에서 한 비행기가 서서히 속도를 올리더니 하늘로 이륙하며 엔진의 부드러운 웅웅거림을 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막 이륙한 저 비행기에 실린 이야기들을 상상했어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를 위해, 누군가는 아픈 이와의 작별을 위해, 또 누군가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삶과 희망, 그리고 중요한 순간들이 저 비행기 안에 가득 실려 하늘로 향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때 저는 제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설렘이 느껴지는 것을 알았죠. 그건 속도나 고도 같은 비행 기술에 대한 설렘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제 일의 목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저는 제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창가에서 발걸음을 옮기면서요. 마음이 이상하게 충만해졌어요. 무겁게 짓눌렀던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알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 저는 조종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맬 때마다 계기판이나 눈금들 그 이상을 보게 될 거라는 걸요. 승객들의 얼굴들을, 그들의 희망들을, 누군가의 작별 인사를 그리고 그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하늘 위에서 안전하게 살아있게 할 기회를 볼 거라는 걸요. 한 번의 안전한 비행마다 말이에요. 비행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순간이었죠. 공항에서 박준호 씨를 만난 며칠 후였어요. 비행기 정비는 잘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죠. 그때 김정훈 팀장님이 저에게 깜짝 놀랄 제안을 하셨어요. 엘라라 기장님,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식사 함께 하실래요? 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클립보드 뒤로 환하게 웃으시며 물으셨죠.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낯선 분의 집에 초대를 받는다는 건 사실 조금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미국에서도 가까운 친구 집 외에는 가본 적이 거의 없었고요.
하지만 그분의 부드럽고 진심 어린 눈빛이 저에게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제 심장이 순간 쿵했고 저는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요. 네, 정말 기쁘게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 팀장님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매콤한 찌개 냄새가 가득한 아늑한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어요. 집안은 따뜻했고 정겨운 느낌이었죠. 김 팀장님의 아내이신 박미영 씨가 현관문 앞에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엘라라 씨 어서 오세요. 하고 제 이름 뒤에 씨를 붙여서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죠. 낯선 이름이지만 따뜻하게 불러주는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어요. 박미영 씨는 저를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고 반딧불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부드러운 조명들로 꾸며진 거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집안 곳곳에 가족의 흔적이 느껴지는 편안한 공간이었죠.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낮은 식탁 위에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에메랄드처럼 싱그러운 상추잎, 루비처럼 빨간 고추장, 부드러운 된장, 갖가지 나물 반찬들, 그리고 방금 구워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윤기 나는 고기들이었어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식탁 한쪽에는 작은 가스 그릴이 놓여 있었는데 금속 불판 아래에서 고기가 조용히 치익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어요. 박미영 씨는 저에게 불 조절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상추잎에 밥이랑 고기를 올리고 능숙하게 싸서 보여주셨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음식을 먹어요. 하시면서 이게 쌈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상추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올려 한 입에 먹는 방식이 신기했어요. 그때 김 팀장님과 박미영 씨의 따님인 수아가 모퉁이에서 빼꼼 얼굴을 내밀었어요. 11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밝은 눈망울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처음에는 낯을 가리는 듯 제 옆에 서 있기만 했어요. 저는 박미영 씨가 알려주신 대로 직접 쌈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서툴러서 상추잎을 제대로 못 싸고 소스를 식탁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 망했다 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때 수아가 작게 웃더니 제 앞으로 다가섰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수아는 신선한 상추잎을 하나 집어들고는 밥과 고기, 소스를 능숙하게 올리고는 예쁘게 싸서 작은 꾸러미로 만들어 주었어요.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엘라라 누나 드세요. 하고 수아가 그 쌈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누나라고요? 친누나처럼 저를 불러준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건네주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거의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아이가 어른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준다니요? 그건 완전히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했지만 수아의 눈빛이 너무나 친절하고 진심이 담겨 있어서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수아가 싸준 쌈을 받아들고 입가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 맛이 폭발했어요. 불맛 나는 고기와 새콤달콤한 소스, 아삭한 상추가 함께 어우러져 입안에서 춤추는 것 같았죠.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눈가가 시큰해졌고 저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써 눈을 깜빡였어요.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단순한 맛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작은 쌈 하나에 담긴 정성, 그리고 낯선 아이의 순수한 친절함 때문이었어요. 박미영 씨가 제가 눈물을 참으려는 걸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그분은 당신의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셨죠.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엘라라 씨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당신을 식구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분 눈가에도 저처럼 눈물이 살짝 고인 채로 미소 지으셨어요. 식구는 가족을 의미해요. 밥을 함께 먹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을 말하죠. 저희는 엘라라 씨가 이곳에서 편안하고 저희 식구처럼 느껴지시길 바랐어요. 식구, 가족.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무겁고도 달콤하게 울렸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외로움을 마치 두 번째 피부처럼 안고 살았어요. 모든 두려움, 모든 어려움을 혼자서 이겨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아직 배우는 언어를 쓰는 낯선 사람들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환영받는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식구처럼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죠. 김 팀장님도 저희 대화에 끼어드시면서 직접 싸신 쌈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이렇게 저희 집까지 와주셔서 저희가 정말 영광입니다. 하고는 고개를 살짝 숙여 말씀하셨어요. 부디 편안하게 집처럼 생각하고 계세요. 그분의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말씀들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햇살처럼 느껴졌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그분의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죠. 저희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변하는 날씨 이야기, 서로 좋아하는 책 이야기, 제가 한국어 단어를 아직 재미있게 섞어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수아는 소스를 더 달라고 하는 귀여운 손짓을 가르쳐 주었고, 박미영 씨는 제가 김치 발음을 재미있게 잘못했을 때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 하나하나, 그분들의 인내심 있는 교정 하나하나가 저를 그분들의 따뜻한 울타리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게 했죠. 저는 제가 이분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제 마음은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온기로 꽉 찬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죠. 따뜻함이 뜨거운 찌개나 햇살 좋은 날씨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건 친절함 속에, 함께 나누는 순간들 속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정성껏 쌈을 싸주는 작은 행동 속에 있다는 걸요. 제가 이제 가봐야 할 시간이라고 일어나자 박미영 씨가 부드러운 스카프를 제 어깨에 둘러주셨어요. 혹시 나가서 추울 때 쓰세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눈빛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어요. 제 눈가에는 여전히 감동의 물기가 살짝 남아 있었죠. 감사합니다, 식구. 저는 작게 속삭여 대답했어요.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준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예전에 제 삶을 뒤로하고 부모님을 여인 후 홀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버텨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가 제가 속할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두려움 없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났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작은 책상에 앉아 두 장의 종이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한 장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예전 제1 조종사로 복귀하라는 명령서였고요. 다른 한 장은 한국에 있는 한 항공교육원으로부터 온 예상치 못한 제안서였어요. 한국에 남아서 젊은 조종사들에게 비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시뮬레이터 교관이 되어 달라는 내용이었죠. 창밖으로는 인천공항의 불빛들이 마치 땅 위에 빛나는 지도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은빛 물고기들처럼 줄지어 서서 하늘로 헤엄쳐 나갈 준비를 하는 비행기들이 보였죠. 활주로 불빛들은 가지런히 줄을 지어 깜빡이며 비행기 한 대 한 대를 부드러운 약속처럼 인도하고 있었어요. 이 길을 따르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어.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눈으로 그 불빛들의 길을 따라가며 생각했어요. 저 비행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어디로 갈 수 있을지를요. 제 길은 어디로 이어져 있을까? 미국으로 돌아가는 건 익숙한 조종실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긴 비행, 그리고 제 안의 두려움과 끝없이 씨름하는 삶을 뜻했죠. 그건 비행 전 체크리스트를 서두르며 확인하고 엔진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고 조종사 좌석에 올라앉아 수백 명의 생명에 대한 모든 결정의 무게를 제 어깨 위에서 느끼는 거였어요. 어떤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부분 저 혼자 맞서 싸워야 할 거였죠. 제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요. 두려움을 숨긴 채 강한 척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에 남는 것. 그건 마치 완전히 다른 길로 발을 내딛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길은 그저 맑고 푸른 하늘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나누는 식사들, 그리고 사람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길이었죠. 저는 박준호 씨가 비행은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것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때 그건 승객들 그 이상을 데려다주는 거라고요.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들, 간절한 희망들,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요. 김 팀장님이 저에게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시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걸 도와주실 때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셨던 것도 기억났어요. 공공장소에서의 배려, 서로를 위한 약속 지키기. 그 모든 작은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진 한국의 따뜻함이 떠올랐죠. 조용한 지하철에서 낯선 분이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차가 없어도 운전자들이 횡단보도에서 멈춰 서서 제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시간을 주는 그런 작은 순간들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미영 씨가 저에게 식구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셨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식구는 가족, 즉 밥을 함께 먹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었죠. 그 집에서 느꼈던 따뜻함, 수아가 싸준 쌈의 맛, 그분들의 진심 어린 눈빛.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정말 집처럼 느껴지는 깊은 따뜻함과 소속감을 느꼈거든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아빠 생각도 났어요. 그리고 최대령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도요. 최대령님은 아빠를 아셨던 한국에 은퇴한 교관님이셨죠. 그분은 아빠가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실수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셨던 거라고요. 제 두려움은 통제력을 잃는 것, 사고와 상실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비행은 사실 완벽한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어쩌면 그건 연결에 관한 것일지도요. 비행기에 탄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하늘을 통해 무사히 실어 나르는 것에 관한 것이요. 저는 한국교육원에서 온 제안서를 다시 집어들고 손에 올려놓았어요.
종이의 따뜻함이 느껴졌죠. 만약 제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젊은 조종사들에게 시뮬레이터 조종법, 계기판 읽는 법, 기상 보고서 확인하는 법 같은 기술적인 것들을 가르치게 될 거였죠. 안전하게 비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여기서 배운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비행은 희망, 꿈, 사랑, 그리고 중요한 순간들을 실어 나르는 것이라는 걸요. 비행은 기쁨을 실어 나르는 일이라는 걸요. 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찾은 이 소중한 의미를요.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박동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였죠. 저는 전화기를 들어 김 팀장님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가고 수화기 너머로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벤스 기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비행기 정비에 문제라도 생겼나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안에 두려움이 옅어지고 새로운 용기가 차올랐죠. 사실은요. 결정했어요.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에 남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김 팀장님의 목소리가 환해졌어요. 정말요? 와,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희가 기장님 같은 분을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기장님께서 분명 이곳에서 기장님의 자리를 찾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따뜻한 얼굴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는 말했어요. 이제 그냥 엘라라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여기서 느낀 소속감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제 생각엔 이제 저도 식구가 된 것 같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작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언제나 쉬웠던 건 아니었어요. 언어도 여전히 어렵고 문화 차이도 있었죠. 가끔 한국어 단어를 헷갈려서 모두가 저를 보고 친절하게 웃어줄 때도 있었어요. 시뮬레이터 훈련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조종사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무겁게 느낄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었어요. 김 팀장님 가족분들이 저를 저녁 식사에 자주 초대해 주셨고 저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상추에 고기와 밥을 싸서 쌈을 만들어 먹었어요. 박미영 씨는 저에게 새로운 한국 음식 레시피를 가르쳐 주셨고 따님인 수아는 한국 보드게임을 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저희는 밤늦게까지 웃고 이야기들을 나누며 진정한 식구가 되어갔죠. 비행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가끔 찾아올 때도 있었어요. 제 생각에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그림자처럼요. 하지만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는 못했죠. 저는 더 강해진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가진 두려움과 책임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요. 저에게는 함께 밥을 먹고 마음을 나누는 식구들이 생겼으니까요. 매일 아침 저는 시뮬레이터 교육장으로 걸어 들어가 새로운 훈련생들을 맞이했어요. 그들의 밝고 열정적인 얼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왜 처음 비행을 시작했는지 떠올렸죠. 위험과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끌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꿈속에서는 여전히 엔진 소리와 이륙의 짜릿함을 느끼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단순히 저 자신만을 싣고 하늘로 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의 따뜻한 친절함, 박준호 씨가 주신 나무 조각상에 담긴 이야기의 의미, 그리고 저의 새로운 가족 진정한 식구들의 사랑을 함께 싣고 비행했어요. 그리고 훈련생이 시뮬레이터에서 완벽한 착륙을 할 때마다 저는 기쁨의 불꽃을 느꼈어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이야기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저는 여전히 비행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것, 희망적인 것을 향해 비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침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을 실어 나르기 위해 비행하고 있었죠. 오늘의 감동 사연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